여기서는 괴기한 이야기와 신비로운 전설들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곳입니다. 어둠 속에서 떠도는 영혼의 그림자를 따라 우리는 한국의 전통적이고 오싹한 이야기를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 이야기들은 단순한 경험을 넘어서 신비롭고 두려운 만남을 제공합니다. 불을 꺼주시고 가까이 앉아주세요. 어둠의 숨결의 음향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세상의 미지의 것들과 맞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귀신의 종류 중에는 귀라는 귀신이 있습니다. 작기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객사한 귀신의 일종으로 말 그대로 길바닥에서 죽은 귀신을 뜻하죠. 이런 귀신들은 배를 했기 때문에 남의 제사를 찾아다니며 밥을 먹어야 하는 기운의 상우를 맞이한다고 하죠. 하지만 객 중에서도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귀신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객에게 시달리는 사람과 이를 쫓아낸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시지. 제가 24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대를 한 직후 욕심에 눈이 멀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선대에게 숨어서 얻은 가기가 쫄딱망하고 모아둔 돈은 모두 탕진하고 가진 돈 한 푼 없이 술로 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이루지도 못하던 날들이 수두룩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몸이 너무 아파서있죠.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은 누군가 짓누르는 듯이 무겁고 답답하고 거인이 내 몸을 통째로 움켜잡고 으깨는 듯한 아주 심한 몸살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잠들어 버리면 죽을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들 정도로 아팠죠. 진통제도 듣지 않을 정도의 고통이었는데 통증을 이겨버리기 위해 술을 마시고 억지로 잠을 청해도 30분도 채 잠들지 못하고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 사이에도 찾아오는 암몽과 강의에 시달려 식은땀에 건복이 되어 깨어났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싶을 정도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죠. 병원을 찾아도 뚜렷한 이유를 알지 못했고 의사들의 답변은 하나같이 스트레스, 신경성 때문이라는 대답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용에 비해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하는 병원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다 못한 어머니는 어느 날 어디 다녀오시더니 저를 불러내 대문 앞수도가에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하시더니 두목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밥과 고춧가루, 수분 거란단한 나물 몇 가지가 담긴 큰 밥그릇 하나와 시퍼런 부엌칼 하나를 가지고 오셨는데 한참 동안 조소를 모아 지도를 하시더니 밥그릇 안에 밥을 숟가락으로 비리고 칼을 제 머리 위로 빙빙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다 잡수고 우리 아들 괴롭히지 말고 그만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는 밥그릇을 대문 안쪽에 넣고 제 머리 위로 빙빙 돌리던 칼을 대문 쪽으로 던지셨군요. 어머니께서 던진 칼의 칼날은 제가 앉은 방향을 향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시금 칼을 주워 또다시 머리 위로 빙빙 돌리고는 다시 한번 부탁을 하며 대문으로 칼을 던지셨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칼날은 저를 향하고 있었고 저는 어머니께서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 궁금했죠. 문제는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시면 아무리 던져도 여전히 칼날은 저를 향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자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짜증은 오싹함으로 변해갔죠. 거의 30번 이상을 던졌는데 여전히 칼날이 저를 향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최소 10번을 던지면 한 번은 다른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같은 방향을 향하니까 아무리 던져도 칼날은 바깥쪽으로 향하지 않았고 좌우 어느 방향도 가리키지 않았으며 오로지 저와 집안을 향한 방향으로만 떨어졌습니다.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자 어머니께서는 부탁이 아닌 단호한 말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밥 먹고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집에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칼날은 저를 향했고 이제는 어머니께서도 화를 내셨죠. 내 평생 살면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빌어먹을 개기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산 사람한테 노랫질하느냐. 밥 곱게 처먹고 안 나가면 내가 칼로 사지를 찢어버릴 거야. 그리고 다시 칼을 던졌을 때 드디어 칼날이 바깥을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할 정도로 놀랐죠.
그러자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더니 밥그릇에 담긴 밥을 대문밖 구석에 쏟아붓고 소금을 한 주먹 치고 집안 곳곳과 제 몸에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대문 밖을 보시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고는 저한테 이제 됐으니 들어가 자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이유를 알 수 없던 콩치는 진통제나 술을 먹으면 잠들 수 있을 정도로 완화되었고 잠도 편하게 서너 시간씩 푹 잘 수 있을 만큼 호전되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난 후에는 친구의 소개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일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겉의 정도가 되었죠. 나중에 어머니께 그게 무슨 의미였고 물으니 어머니가 어릴 때 경기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외할머니께서 어머니께 썼던 방법으로 객기를 쫓는 방법이라고 하시더군요. 대문의 칼날이 바깥쪽을 향하면 객기가 떨어져 날았다는 뜻이고 칼날이 안쪽을 향하면 거부하는 거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진짜로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 싶지만 30번 넘게 칼을 던졌는데 똑같은 방향으로 떨어졌던 걸 생각하면 마냥 안 믿을 수는 없었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정말로 객기에 시달렸던 것일 수도 있고 그저 우연의 예치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확률이 독립적이라고 해도 시시벌을 던져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어찌되었든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 과정도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에서 문격 담임까지 나올 정도로 유명한 귀신인 팔척 귀신은 여성형 귀신으로 코코코코 소리를 내면서 사람을 홀리는 귀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척 귀신의 모티브가 된 것이 바로 이 오하요코인데 이름은 끝 그대로 인사를 하는 오하요에서 따왔으며 남자에게 인사를 건네며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하요코는 키가 210cm, 280cm 가량이 되는 여자로 항상 하얀 옷을 입고 다니고 챙이 긴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할 줄 아는 말은 오하요밖에 없는데 어두운 밤 인점을 드는 산이나 골목길에 주로 나타나며 주로 혼자 길을 걷고 있는 젊은 남자를 대상으로 유혹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오하요코의 인사를 듣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홀린 것처럼 자신의 비닐을 하나 둘씩 털어놓는다고 하는데요. 밤에 따르면 오하요코에 홀린 남자는 오하요코를 따라 그녀의 집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오하요코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는 행복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건 모두 꿈이며 오하요코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자. 그리고 달콤한 행복감에 빠져 있을 때 오하요코는 서서히 남자를 잡아먹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하요코가 사냥감의 뇌를 파먹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진 좋습니다. 팔척 귀신과 상단 부분 비슷한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오하요코를 쭉 살펴보다 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입니다. 우선 오하요코라는 귀신은 예전부터 전래되는 귀신이 아니었고 2010년도 초반에 인터넷에서 올라온 글을 토대로 만들어진 괴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일본어는 잘 모르지만 저녁에 인사를 하면 보통 곤방아를 해야 되지 않나. 아무튼 팔척 귀신의 모티브라고 소개되었지만 팔척 귀신은 이미 그보다 훨씬 전에 나왔습니다. 즉, 마치 크리피파스타에서 괴물을 만드는 것처럼 오하요코도 만들어진 괴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팔척 귀신의 모티브라고 하는 귀신은 야마온나나 혹은 하카오나의 의견이 좀 더 쏠립니다. 야마온나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로 몸이 하얗고 키가 2m 정도로 큰 요괴입니다. 산발신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나체로 되어 있고 산에 올라온 남자들을 꿰어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죠. 하카오나는 또한 일본의 전통 요괴 중 하나로 하반신은 뱀이고 상체는 여자인데 자고 있는 남자의 방에 들어가 잡아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팔척 귀신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해석이 더 많은데 귀신이 때문에 약간의 모티브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괴담이나 귀신의 종류가 많고 사실상 괴담의 울상지 곳이 있습니다. 오하요코 또한 우리나라에는 8척 귀신의 모티브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일본에서 마이너한 괴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마 8쪽 귀신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모티브가 된 귀신이라고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약간 균이 빠지긴 하지만 이 정도 팩트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62년 경상북도 예천에 사는 김중희 씨는 이날 저녁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방 12시나 훌쩍 넘은 시간, 15살이던 그의 딸이 안방에서 난의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따라 안방에 들어간 딸은 땀이 비오듯 쏟아지며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죠. 급하게 아버지를 깨워 정신을 차렸지만 눈을 뜬 김중희 씨는 대뜸 자신이 저승에 다녀왔다는 말을 합니다. 당연히 악몽을 꾼 것으로 넘겼지만 심각 외로 김중희 씨는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꿈 내용은 실제보다 더 실제 같았죠. 그는 꿈속에서 저승사자 3명에게 목이 묶인 채 염라대왕 앞에 끌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당시 어린 6남매를 치우고 있던 그는 제발 살려달라며 염라대왕에게 빌고 또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아내와 자식들이 죽는다며 6남매 모두를 결혼시키는 그날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 마음에 감격한 염라대왕이 그에게 말하기에 지금 이승으로 보내지긴 하지만 먼 친척 중 한 명을 데려봐야 된다고 했고 잠시 뒤에 깨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가 그의 첫 저승세계 체험이었는데 평소와 달리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꿈 내용에 석연치 않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염라대왕이 말했던 먼 친척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에 걸렸는데 그로부터 3일 뒤 정말로 문경에 살고 있던 친척이 죽었다는 투보를 듣게 되자 당시 그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던 딸 또한 놀라게 되는데 김중희 씨는 큰딸의 결혼식 직전에 쓰러짐으로 점점 더 귀한 꿈과 현실이 교차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막내 아들의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이 다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염라대왕이 말했던 큰 대자의 점 하나의 의미였습니다. 그는 10년 전부터 그 뜻을 찾기 위해 백밤으로 알아보았으나 그 누구도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경세가 악화되던 김중희 씨는 감상에서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염라대왕이 말했던 큰 대자의 점에 대해 계속 고민해왔고 그 뜻이 무엇이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자신이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큰딸이 문득 큰 대자의 점이 단순한 한자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을 지키고자 했던 아버지의 결심과 헌신을 선진하는 은혜적인 표현일지도 모른다고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6남매의 결혼을 모두 지켜보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했던 그 날로부터 막내 아들의 결혼식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김중희 씨는 집으로 돌아와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게 됩니다. 가족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이 평온하게 있음을 떠나 저승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중희 씨의 마지막 여정은 그렇게 끝났고 그의 가족들은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느끼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을 향한 사랑과 헌심이 그리고 죽음 앞에서조차 흔들리지 않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감동적인 전설로 남게 됩니다. 보고하게 됩니다. 방직사관은 우리가 겪은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지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를 보고 나서야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듯했습니다. 방직사관은 우리를 달래며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그날 밤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자꾸만 그 이상한 형체가 떠올랐고 그 장면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 후 도래에서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외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병사들이 있었고 그들 역시 한밤중에 정문 근처에서 이상한 사람 같은 형체를 보았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군부대라는 특성상 그런 이야기들은 쉽게 믿기 어려운 분위기였지만 같은 부대 내에서 반복된 이야기는 점점 더 신빙성을 얻어갔습니다. 몇 달 후 다시 그 정문 근처에서 근무를 소개 되었을 때 나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긴장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선인과 함께했던 그날 밤의 공포는 우리 둘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고 그 후로는 그 정문 근처에서 혼자 근무를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부대에서 종종 전해 내려오는 괴담 중 하나가 되었고 이후에도 그 정문 근처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본 것이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착시였을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잊히지 않으며 사후 세계에 대한 궁금증과 공포를 남긴 채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당시 그 누나가 다녀온 수련회에서는 밤에 한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얌전했던 아이가 갑자기 밤중에 혼잣말을 하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무언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겁에 질려 선생님을 불렀고 선생님이 다가가 그 아이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아이는 점점 더 과격해지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결국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이 함께 그 아이를 억지로 진정시켜 교실로 데려가게 되었는데 아이는 그 후로도 계속 무언가를 보았다며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 아이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당시의 분위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덜컥 겁이 나서 실연회에 가는 것이 조금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흔치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결국 우리는 예정대로 수련회에 갔습니다. 수련회 첫날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둘째 날 밤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이 짚어지자 우리 방에서 잠을 자던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깨어있는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걸어도 아무 반응이 없었죠. 마치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 친구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창밖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을 부르러 갔고 선생님이 오시자 그 친구는 그제서야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깨어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자신이 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서로 더 긴밀하게 행동하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수련회를 마치게 되었죠. 이후로 그 친구는 다시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무사히 학교 생활을 이어갔지만 그날의 사건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단순한 꿈이었거나 예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지만 그 밤의 불가사의한 분위기와 기묘한 행동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큰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기묘한 수련회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밀어 넣으려는 듯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장난치는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표정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눈빛이었죠. 놀란 우리는 다 같이 소리치며 그 친구를 창문에서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멍하니 우리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자신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만 했죠. 그때부터 우리 방 분위기는 굉장히 어두워졌고 모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창문 가까이에 가지 않았고 오히려 창문을 단단히 잠그고 커튼까지 쳤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수련회 일정은 계속되었지만 우리 모두는 어딘가 기운이 빠진 듯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창문 가까이 있었던 친구는 계속 창백한 얼굴로 창문만 멍하니 쳐다보곤 했습니다. 선생님도 상황을 알고 계셨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조차도 뭔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은요. 수련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우리 중 몇몇은 다시는 그 유스 호스텔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곳에서 있었던 이상한 경험을 잊지 못할 것 같았죠.
그 이후로도 우리는 종종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단순한 꿈이나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다른 힘이 작용했던 것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도 혹시 수련회에서 접근 중요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시해. 괜히 쓸데없이 대답하지 말고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불침번 순찰이 시작되고 저는 3층에서 근무를 소개되었습니다. 그곳은 불이 꺼져 있고 복도 끝에 창문이 하나 있었죠. 교관들이 하도 경고를 하길래 괜히 긴장하면서도 차라리 무사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근무 도중엔 크게 특별한 일이 없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마지막 순찰을 보려고 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야하고 부르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멈칫했고 혐의했던 말이 생각나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무시하려고 했었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듣고 있냐 하고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속으로 갈신이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저 빨리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결국 저는 창문까지 도달의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다 불침번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대를 마친 후 같이 일하던 형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형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거 자주 입는 일이다.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유스 호스텔에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4층에서는 이상한 소리나 발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곤 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뭔가 귀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환각일 거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그 아이를 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똑같이 생긴 아이를 묘사하더군요. 그때부터 교관들 사이에서는 부모실은 피하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곳이 무언가에 의해 저주받은 것처럼요. 어느 날은 교관 중 한 명이 부모실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도 역시 그 여자아이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문 앞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그 아이를 마주친 거죠. 눈을 마주쳤을 때 마치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공포감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서서 그 아이를 바라봤다고 하더군요. 결국 교관은 눈을 감고 다시 문을 닫아버렸고 그 후로는 그 방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학생들이 그 아이를 봤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교관들은 더 이상 부모실의 학생들을 배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의 존재는 마치 그곳에 남아